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거부권 행사한 게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당연한 책무이다. 민주당은 내란 수계를 따르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양쪽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두 분 생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죠. 사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네. 그게 결국은 이게 이제 과잉 생산된 쌀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이 드는 거죠. 이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다. 조금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오던데 2030년 같은 경우는 매년 1조 4천억 원이 이 재정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었고, 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양곡관리법에 관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이걸 밀어붙인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결국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5개의 법안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온 기조,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하고 같은 기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마 당연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이 걸려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기조의 국무위원으로서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네. 아마 그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새롭게 할 겁니다. 네네. 일단 오늘 제2요구권이 의결된 양곡관리법이 이제 포함한 6개 법안 제2요구권 행사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글쎄요, 정책 관련이고요. 이게 정권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정도 중요하지만 오늘 국무총리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태도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자세하고 곡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네. 거. 국가 재정에 좀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 또 정책 기조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마음이 무겁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고요. 네. 이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주당 안에서도 저거는 어쩔 수 없다. 물론 대외적으로 표현이야 내란 수계를 따르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격은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다 이런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안 하는 쪽으로 오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하고 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주 간곡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제의 요구를 하는 걸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국회로 다시 오면 국회에서 이거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하든 아니면 부결을 시키면 폐기를 하든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한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네. 지금 내부 분위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양해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산 너머 또 커다란 산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이 또 걸려 있는데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지난 17일 정부로 넘어온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요구 여부를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또 연말까지 마무리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도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란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좀 입장, 제 요구권 행사 좀 어떻게 미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지난번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의힘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운영위 규칙을 바꿔놔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현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적인 논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네.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네. 내년 1월 1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한 열흘 남짓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야권에서 중심이 돼서 추천하는 이 특별검사, 과연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우현적인 요소는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저는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일단 우리가 앞서 얘기한 법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국가 재정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그런 법안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도 별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일단 총리실 입장은 법무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민 절대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그 탄핵 소추를 잘했다, 이렇게 75% 정도 찬성을 하고요. 또 내란죄로 형사처벌하는 게 옳다, 이게 또 역시 70%대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고민 끝에 그냥 받아들일 걸로 보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 뭐 삼권 분립 차원에서 뭐 위헌적 요소가 좀 더 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지엽적인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이었던 걸로 지금 막 속속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전 이것도 역시 어렵다고 봅니다. 좀 내용상 좀 무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국회에서 선출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논쟁이 좀 있었죠. 이거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권한대행인가요? 그분이 이거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 된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헌법학자나 헌법재판소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전문가하고 관련자들이 이거는 임명하는 게 옳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12월 가기 전에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올해 안에 헌법재판관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도 2017년 1월에요. 네. 이미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는 게 논란이 됐을 때 당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그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이다라는 기사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적 논쟁이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다수의 법조인이 아니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헌재재판관 신규 임명을 못하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전례가 있어서 임명을 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그 부분까지도 또 고려해서 아마 법률적 검토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 당시 이제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였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대 3대 3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 대법원장, 또 국회 선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박한철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했던 그분은 대통령이 지명했던 몫입니다. 그래서 이걸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거는 이제 무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냥 9명 못 채우고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3명 다 국회 선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 권한만 가지고 있다. 이게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헌법재판관을 이제 9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거 어떤 그 당위성 여부를 이제 떠나서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일 때와 또 9명으로 전원 완전체를 이룬 가운데 탄핵 재판에 대해서 이게 그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런 건데요. 뭐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질서 형성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 형성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바꾸는 거는 새로운 질서 형성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들을 이게 법률적으로 어디에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과거 사례도 있고 2017년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누군가한테 여하튼 뭐 법무부의 그 유권 해석을 받아보든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든가 아니면 뭐 별도의 기구의 뭐 무슨 유권 해석을 해석을 받아보든가 여하튼 그런 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한덕수 대행이 뭐 이걸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적 논쟁이 있는 부분을 한덕수 대행은 그냥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보통 행정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인 체제와 9인 체제일 때 탄핵 심판의 유불리가 대통령에게 그건 이제 서로 진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건 근데 유불리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했죠. 그래서 8명으로 그냥 했는데 이번엔 6명이면은 이게 사실은 6명 가지고는 심리도 안 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6명도 가능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심리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일단 이건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6명이 결정을 하는 거 하고요. 정원이 9명인데 9명이 결정을 하는 것하고 어떤 승복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불리의 문제보다는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소를 이제 완전체로 만들어 놓고 판단을 구해보는 게 좀 온당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이제 9인 체제 완전체로 일단 성사시키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정치 진영의 유불리 또 대통령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후유증도 좀 적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탄핵 심판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이제 짚어보면 가장 이제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 부분인데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후보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그 막중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 상황도 좀 떠올리게도 되는데요. 어쨌든 최선책으로 좀 어떤 후보가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정을 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세 의원이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인품이나 정치적인 경륜과 그동안에 이른바 친 이명박, 친 박근혜 그때 갈등이 심할 때도 어느 한편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또 뭐 당연히 보수 성향 정치인이지만 그렇게 아주 뭐 극단적인 보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보수에 가깝습니다. 또 크게 이제 무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수습을 급하게 해야 되는 이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과 인품 뭐 이런 거 골고루
감안을 할 때 권영세 의원 정도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극구 사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출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이 아마 대선 후보한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지만 꽤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김재섭 의원도 물망에 오르긴 하는데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단순히 그 국민의힘의 위기를 전환하는, 극복하는 과정의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어떤 경우에는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가는 비대위원장을 네.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경륜. 그러니까 적어도 뭐 대선을 치러봤다든가 아니면 뭐 이 그 여의도 정치를 좀 확실하게 알고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 네. 그냥 비대위원장과 다른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인선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무슨 뭐 계파 간의 갈등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지휘해야 될지도 모르는 비대위원장을 지금 뽑는 거기 때문에 네. 진통보다는 뭔가 인선에 그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 눈높이에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당이 또다시 국민들이 보기에 다시 또 친윤이 접수했네? 뭐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지죠. 저는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뭐 도로 친윤당? 아마 이런 거를 탈색하지 않으면 아마 국민의힘에 별 미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윤 이미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뭐 좀 생각하시는 후보가 있으실까요? 권영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친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사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니까 친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원조 친윤이었지만 지금은 친윤으로부터 좀 멀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내대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현재 친윤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 뭐 꽤 있죠. 바로 말씀하신 김재섭 의원도 있고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친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하여튼 그런 언저리, 그러니까 친윤이 아닌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마 국민 눈높이에는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이제 일원화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인데요. 오늘 대통령 측은 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체포,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고 수사 지연은 변호인단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사 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어떻게 글쎄요, 이게 그 의원들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를 체포해라. 이렇게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차장한테 명단을 불러줬고요. 네. 또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국회 과반이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뭐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특수전사령관이 없는 말을 지어서 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네.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에서 밝혀내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 수사는 공수처로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그냥 검찰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뭐 일단 1차적으로 수사기관 간의 정리는 잘 됐다고 보고요. 일단 소환을 해서 언제 응할지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네. 소환해서 응하지 않으면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체포에 불응하면 사전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거죠.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증거 인멸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사건 관련자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거의 전원이 다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이 과거 핸드폰 사실 다 찾아내야 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현재 이 수사하고 있는 내란죄의 이른바 수괴, 우두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를 당연히 긴급히 체포해야죠. 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은 서둘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이 시간들이 내란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증거 인멸의 시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네. 글쎄, 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냥 짐작이겠죠. 흔히 이제 피의자로서는 이제 그 시간을 확보하면,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 저는 짐작이라고 보고요.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 뭐 있으면 이제 뭐 그거야 나중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할 적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죠. 우리가 지금 예단해서 아마 이렇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글쎄, 그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절차를 뭐 공수처든 검찰이든 밟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해 주는 데에 따라서 뭐 구속을 하든 아니면 뭐 영장을 기각하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서류를 이제 수령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2심이 항소심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2심에서 좀 반전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1심보다 이제 조금 낮게 형을 받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중형인데 이 2심의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 재판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마지막 두 분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형량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하고 뭔가 논의는 했다 이런 취지로 아마 판결문에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와 별도로 우리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때 뭐 벌금형 100만 뭐 원이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법원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할 게 아니고 그냥 나오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의원님. 1심에서 선거법 재판이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벌금 한 300만 원, 400만 원 수준을 예상했던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그 재판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예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2심도 이게 100만 원 미만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예측이 많아요. 뭐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야 뭐 2심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문제고. 네. 자, 그다음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문제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 쌍방울 그룹이 대북 송금을 한 목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을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이제 그 판단이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법률심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공범 관계로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네. 지금 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좀 잠시 중단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에는 거의 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 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건 뭐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병목 위원님부터 들어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또 비대위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국민의힘은 뭐 몇 달만 지나면 비대위, 몇 달만 지나면 비대위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 정상이 없었던 집권당의 흑역사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우리나라 형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총칙, 각칙, 부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를 열거한 각칙 중에 첫 번째 87조가 내란의 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그 형법을 개정하면서 좀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고 해서 수괴를 우두머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지금 법률 용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김영현 전 장관 또 군 지휘관들이 지금 내란죄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체포나 끌어내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뒤늦게 발뺌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참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비겁한 우두머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 대기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